이어서 할게요. 우리 머신러닝 인트로덕션 하고 있었죠? 그래서 슈퍼바이즈드 러닝, 뭐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보고 뭐 세미 슈퍼바이즈드랑 리인포스먼트 러닝까지 봤죠? 이제 이어서 나머지 부분을 설명을 해볼게요.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배치 러닝, 온라인 러닝 이런 걸 나누고 이제 약간 배치 러닝 같은 경우에는 모든 데이터를 한 번에 다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를 전체 데이터를 다 올려 사용을 한다고 보면 돼요. 이제 요거랑 반대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온라인 러닝이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데이터를 뭐랄까 하나하나씩 하는 거죠. 여기가 좀 더 정확하겠네요. 데이터가 순차적으로 하나씩 들어오는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 차례대로 학습을 하는 걸 온라인 러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데이터가 다 모여 있는 상황보다는 이제 데이터가 순차적으로 들어올 때 하나하나를 가지고 온라인으로 실시간이란 말은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어쨌든 데이터가 순차적으로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바로 이제 학습을 점증적으로 하는 걸 온라인 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치 러닝이랑은 다르게 학습 단계가 빠르죠. 반면에 배치 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전체를 쓰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자원도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막 요새 그 학습하는 데이터 단위가 막 뭐 기가바이트는 우습죠. 막 뭐 수백 기가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한 번에 뭐 예를 들어서 메모리에 한 번에 올린다고 해봐봐요. 그런 것부터가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뿐만 아니라 그거를 뭐 메모리에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뭐 계산도 해야 되고 뭐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될 텐데 그런 거를 한 번에 하려면은 되게 자원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배치러닝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데이터셋이 바뀌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한 번 학습을 돌린 거니까 다른 데이터에 대해서 대응이라고 해야 할까요? 뭔가 수정을 할 수가 없죠. 반대로 이제 온라인 러닝 같은 경우에는 자원이 좀 제한적일 때도 가능하고 좀 불규칙적이라는 게 약간 포인트죠. 왜냐하면은 데이터 하나하나를 보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만약에 좀 뭐랄까요? 좀 베리에이션이 있는 데이터라고 하면은 좀 그 해가 수렴을 하는 게 조금 불규칙한 반면에 이제 배치러닝 같은 경우에는 해에 부드럽게 접근하죠. 왜냐하면은 전체 데이터를 다 고려해서 한 번에 하니까. 근데 반면에 이제 로컬 미니마에 빠질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온라인 러닝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유리하긴 합니다. 그치만 뭐 보장을 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요거 두 가지의 절충안이 되는 어떤 미니 배치 러닝이 있어요. 요게 좀 많이 쓰이죠. 미니 배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셋을 이제 여러 개로 쪼개요. 그 단위를 우리가 미니 배치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배치 러닝 같은 경우에는 전체 데이터를 한 번 올린다고 했으면은 미니 배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라놓은 미니 배치를 이제 하나하나씩 쓰는 거죠. 이 미니 배치 하나로 학습 돌리고 이제 다른 미니 배치로 또 돌리고 또 다른 걸로 또 돌리고 이제 한 바퀴 돌면은 또 다시 돌아와서 돌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 개로 나누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절충 아닌 그런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딱 중간적인 거죠. 온라인 학습이랑 이제 배치 학습에 약간 절충적으로 온라인 학습보다는 정확하면서 또 로컬 미니마에 대해서는 배치보다는 조금 낮고 이런 게 있죠. 그리고 이게 좀 중요하죠. 실제 대부분은 미니 배치를 많이 쓴다는 거. 요거 우리 나중에 실제로도 좀 해볼 겁니다. 넘어갈게요. 요거 뒤에서 설명한다고 했던 부분인데 결국 일반화 우리가 어떤 주어진 데이터셋이 있죠. 그럼 여기 안에서 우리는 결국 뭐랄까요? 새로 들어온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든 비교를 해서 이제 이 새로 들어온 데이터에 대한 어떤 예측값을 내놓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는 요 관계를 결국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걸 통해서 기술을 한 거예요. 뭔가 새로 들어온 입력과 출력 사이의 관계를 머신러닝으로 그 관계를 기술을 하되 그 기술을 하는 정도가 이제 주어진 데이터셋을 얼마나 허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뒤에 나오나요? 뒤에 안 나오네요. 나중에 좀 나오겠지만 일단 그거는 좀 차치하고 우리가 이제 인스턴스 베이스 러닝이랑 모델 베이스 러닝을 볼게요. 우리가 인스턴스라는 거는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데이터만을 보고. 예를 들면 우리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세모랑 네모의 데이터가 있을 때 세모랑 네모의 데이터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검은색 위치에 새로운 인스턴스가 들어왔을 때 요거를 뭐랑 비교할 거냐면은 요 주변의 데이터들, 요 가까이에 있는 뭐 요런 데이터들 뭐 땅이 뭐 모르겠어요. 영역을 정하든가 뭘 하든가 해서 그러니까 주변의 데이터와 직접 비교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 사이에 그러니까 이 지금 세모랑 네모가 어떤 경계선을 형성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거를 직접 따지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세모랑 네모가 실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직접 보고 비교를 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겠다 이거예요. 반면에 요거를 조금 보면은 의미가 좀 더 살 거예요. 모델을 기반으로 한다는 뜻은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주어진 세모랑 네모 사이에 데이터가 있을 때 어떤 경계에 대한 모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점이 경계에 있는 게 아니라 모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여기 이 세모와 네모 사이의 경계선은 뭐 예를 들면은 뭐 폴리노미얼의 모양을 따른다던가 라는 뭐 그런 가정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이 둘 사이는 뭐 2차 폴리노미얼의 경계선을 갖는다. 라는 우리가 모델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런 경계선을 뭐 그런 다항식으로 피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정해진 경계 안에서 그냥 결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데이터가 새로 들어오면은 우리가 못 본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냥 경계, 그 모델을 따르는 경계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지 그 주변에 뭐 가까운 데이터가 네모든 세모든 그건 상관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되게 뭐랄까요? 되게 극단적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두 가지가 되게 굉장히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는 그 뭐 서로 다른 뭐 클래스나 그룹 사이에 뭐 어떤 모델이 존재하는지 둘 사이에 어떤 뭔가 수식적인 관계가 존재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다는 게 아니에요. 인스턴스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니에요. 반면에 모델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한 차원 뭔가 처리를 하죠. 어떤 모델을 따를 거라는 가정하에 어떤 파라미터들을 구해서 그 다음에 예측이나 추론을 하는 거죠. 그거를 명심을 해야 됩니다. 여기 다시 나오네요. 사례 기반 학습. 요 사례라는 게 뭐 인스턴스라고 지금 표현이 됐는데 뭐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샘플이겠죠. 내지는 뭐 이그젬플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 자체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메모리에 올려놓고 그러니까 데이터 자체를 메모리에 올려놓고 걔랑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많아지면 복잡도도 늘어나요. 들고 다니는 데이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비교해봐야 되는 데이터도 많아져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데이터와 데이터 간의 어떤 유사도 아니면 뭐 유클리디안 거리 같은 거 이런 거를 가지고 비교를 하겠죠.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뭐 아까 봤던 니얼리스트 네이버나 커널 머신, 서포트 벡터 머신 같은 게 속하고요.
반면 모델 기반 학습 같은 경우에는 모델, 우리가 입력과 출력 사이에 어떤 모델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어떠한 관계를 따라요. 그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거. 그쵸? 그런 거를 이제 모델 베이스라고 합니다. 넘어갈게요. 결국 어떤 의미에서 이 페이지에서 하는 말은 이제 데이터가 중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 나온 그림을 한번 보면은 여기가 결국 데이터의 양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여기 세로축으로는 어떤 정확도죠 결국. 그리고 여기 색깔로 달라진 게 이제 서로 다른 머신러닝 방법이에요. 결국에는 뭐다?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알고리즘 간의 격차보다는 데이터의 양에 의한 격차죠. 그러니까 작게 보면은 같은 데이터를 줬을 때 알고리즘들 사이에 정확도의 차이가 존재하긴 해요. 근데 그게 우선순위가 바뀌죠. 데이터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어떤 알고리즘이 1등이었다가 꼴찌가 되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사실 알고리즘 사이의 다른 그런 격차들보다는 결국 데이터가 많아지면은 무슨 방법이든 간에 좋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많은 데이터를 모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를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지도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죠? 두 가지가 결국 중요하다는 거죠. 무슨 알고리즘을 쓸 거냐,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모을 거냐, 어떻게 모을 거냐, 이런 거죠. 그래서 복잡한 문제라고 했을 때는 데이터가 많으면 일단 그래도 든든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데이터셋을 모으기가 어려울 때도 되게 많아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배우겠지만 알고리즘은 성능이 잘 나온다 쳐요. 그 문제는 얘를 학습시켜야 돼요. 얘한테 먹여줄 데이터가 필요해요. 되게 잘 되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문제는 데이터가 없다 이거죠.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제 적은 데이터에서도 잘 되는 알고리즘은 뭐냐? 그런 게 또 이제 관건이 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정답은 없어요. 데이터를 잘 모아야 될 때도 있고 또 데이터가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좋은 알고리즘을 써야 될 때도 있고 결국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는 얘기죠.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데이터 자체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요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면은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이제 파란색 데이터 먼저 주어지고 빨간색 나중에 뭔가 추가됐을 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게 지금 가로축은 그 어떤 경제 규모죠. 여기 세로축 같은 경우에는 어떤 행복 지수죠. 근데 우리가 맨 처음에 그 빨간색 데이터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빨간색 데이터는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파란색만 가지고 일단 리그레션을 해봐요. 일단 1차로 리그레션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울기잖아요. 기울기. 어떤 경제적인 규모랑 행복 지수와의 상관관계는
결국 이 1차 어떤 리그레션의 기울기로 표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파란 데이터만 봤을 때 나온 이 점선으로 나온 피칭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경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느 정도 행복 지수가 비례한다는 뜻인데, 사실 알고 봤더니 그 데이터셋에 포함되지 않은 이런 빨간 데이터들을 보니 아니라는 거죠. 요 리그레션 한 게 이렇게 실선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별로 상관관계가 없어지죠. 결국 이거는 뭐냐면은 파란 데이터가 얼마나 전체 집단을 대표할 수 있냐, 대표했냐, 이런 질문으로 귀결이 됐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맨 처음에 모았던 파란색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았겠죠. 그쵸? 지금 봐도 경제 규모가 조금 모여 있잖아요. 뭐 2만에서 6만 사이로 좀 모여 있었기 때문에 저 오른쪽에 있는 어떤 데이터들에 대해서 대표하지 못했다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또 반면에 여기 왼쪽에 위치하면서도 행복도가 높은 어떤 국가들도 있는데 그런 데이터도 반영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집단을 얼마나 잘 대표하냐, 이 데이터셋이, 이런 것도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두 번째가 아까 딱 얘기했던 거죠. 누락된 국가들, 빨간색 국가들을 포함시켰더니 어떤 회귀 직선 모델이 되게 바뀐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셋이 너무 작게 되면은 노이즈의 영향, 사실 어떤 일정한 값을, 뭔가 창값이 일정한 값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거를 실제로 측정을 하면은 항상 노이즈가 들어가잖아요. 일정하지 않고 아주 조금씩은 자글자글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데이터셋이 너무 작다 보면은 그 노이즈의 영향이 엄청 크게 나타나 버리겠죠. 우리가 샘플이 되게 많으면 많을수록 노이즈에 대한 영향을 우리가 딱 평균으로 날려버릴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죠. 뿐만 아니라 데이터셋이 커도 만약에 샘플링 자체가 잘못됐으면 바이어스, 그냥 약간 뭐라 해야 되죠? 0점이 잘 안 잡히는 거죠. 뭔가 일정한 어떤 컨스턴트한 어떤 오차가 발생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넘어갈게요. 요게 이제 일반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데이터셋을 뭐랄까요? 허용하겠느냐? 요런 질문에 대한 겁니다. 요거 상당히 많이 나오는 얘기죠. 여기 맨 밑에 있는 그림을 먼저 봅시다. 우리가 파란색의 데이터, 그러니까 파란색이 주어진 데이터고 초록색이 이제 트루스예요. 실제 어떤 참 값이에요. 그리고 이제 빨간색이 피팅이겠죠. 빨간색이 이제 회귀가 될 텐데 우리가 이거를 0차부터 이제 9차까지, 여기 3차, 1차, 이쪽으로 갈수록 모델이 복잡해지죠. 이쪽으로 올수록 단순하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 파란색 데이터를 0차로 제일 왼쪽에 있는 것처럼 보면은 요거는 그냥 상수로 피팅한 거죠. 아마 평균값 정도가 나왔겠죠. 이제 두 번째 그림은 1차로 피팅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림은 3차로 피팅을 했겠죠. 이제 좀 비슷하죠. 근데 이제 제일 마지막 그림 같은 경우에는 9차로 피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여기에는, 그러니까 여기 파란색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참값에다가 노이즈가 섞여 있잖아요. 그쵸? 어느 정도 노이즈가 섞여 있을 텐데 여기 제일 오른쪽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모든 노이즈까지도
어, 완벽하게 따라가는 모델이죠. 그쵸? 이 빨간색에 피팅된 그 그래프를 보면은 파란색의 데이터를 완벽하게 다 지나잖아요. 전혀 노이즈를 전혀 허용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핵에 망측한 모양이 나왔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죠. 과적합됐다. 오버피팅 됐다고 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노이즈를 허용을 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데이터를 완벽하게 따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뭐 요런데 새로운 데이터가 요런 점에서 요런 X 값에 대해서 만약에 예측을 해봐라라고 하면은 그라운드 트루스는 여기 요 파란색 근처에서 초록색 근처에서 나타나겠지만 우리의 예측 값은 여기 빨간색 근처에서 나타나겠죠. 이거는 제대로 지금 피팅이 된 게 아니에요. 그쵸? 너무 노이즈에 대해서까지 너무 완벽하게 따라가다 보니까 이거는 노이즈는 어느 정도 좀 제외를 시키고 좀 뭐랄까요? 좀 정성적으로 따라가야 되잖아요, 데이터를. 잠시만요. 그죠. 데이터의 전체적인 경향성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냥 뭐 완벽하게 따라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죠. 반면에 제일 왼쪽을 보면은 이거는 이런 데이터의 변화량을 전부 노이즈로 취급을 해버린 거죠. 일종의. 그냥 여기에 이 데이터에는 항상 일정해야 돼. 나머지는 전체는 다 노이즈야. 라고 너무 일반화를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모델을 너무 단순하게 가정을 한 거겠죠. 여기를 볼까요? 이 같은 경우에는 미적합이 일어난 거예요. 언더피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모델이 너무 단순해요. 너무너무 단순해서 주어진 데이터조차도 잘 따라가지 못해요. 그렇죠? 여기는 너무 지금 파란색과의 오차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요런 거를 잘 조정을 해서 적당히 데이터도 따라가면서 적당히 노이즈도 허용을 하는 그런 거를 선택을 할 수 있어야겠죠. 내가 지금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얼마나 피팅이 잘 됐냐, 아니면 지금 오버 피팅으로 넘어가고 있냐, 아니면 좀 언더 피팅이냐, 뭐 모델의 뭔가 복잡도를 더 올려야 되냐, 아니면 낮춰야 되냐, 이런 거를 또 판단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딱 여기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조금 아쉽죠. 요 세 번째 정도의 그림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잘 판단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도 네, 고민을 해야겠다.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 또 나오죠? 여기 과적합이 됐죠? 요거는 약간 미적합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사실 몰라요. 뭐가 참이 될지는 사실 모르죠. 그게 사실 어렵죠. 요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과적합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가 미적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과적합 같은 경우에는 뭐 데이터를 더 많이 모을 수도 있고 요게 나중에 많이 나올 거예요. 정규화라고 해서 이제 모델의 복잡도에 페널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이 무한정 복잡해지지 않도록 너는 어느 정도만 복잡해져. 그러니까 너가 표현할 수 있는 범위에 약간 제한을 두는 거예요. 컨스트레인트 같은 걸 두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거를 정규화라고 하는데 요거는 뒤에 우리 이번 학기에 상당히 많이 다루게 될 거예요. 중요한 개념입니다. 미적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쉬워요. 그냥 모델의 제약 조건을 완화시킨다는 말은 결국 복잡도를 더 증가시키겠다는 거죠. 내지는 더 허용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정규화 파라미터를 완화시킨다.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하이퍼 파라미터 만날 일이 있겠죠. 우리가 결국 모델은 모델을 기술 내지는 결정하는 파라미터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은 뭐 폴리노미얼이라고 하면은 뭐 A0, 뭐 A1X, A2X 제곱 뭐 요런 개수들이 파라미터가 될 수 있겠죠. 어떤 모델에 대한 파라미터잖아요. 근데 이 파라미터에 대한 파라미터가 또 정해질 수 있어요. 이거를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해요. 예를 들면은 뭐 요런 A0, A1, A2가 뭐 예를 들면은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뭐 예를 들면은 뭐 A0가 뭐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고 할 때 뭐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뭐 가우시안을 따른다고 할 때 여기에 들어가는 요 시그마 제곱 같은 게 하이퍼 파라미터가 되겠죠. 왜냐하면은 파라미터 A0에 잠시만요. 그쵸. 얘가 파라미터 A0에 대한 한 차원 더 나간 파라미터가 되잖아요. 파라미터의 파라미터. 그러니까 얘를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한다. 그러니까 결국 모델을 학습시킨다는 거는 모델의 파라미터들을 데이터로부터 찾는 거예요. 데이터로부터. 근데 학습시키기 전에 미리 또 정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 우리가 찾고 싶은 파라미터의 파라미터가 되겠죠. 그런 거를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아마 실제로 다룰 일이 있을 거예요. 네, 파라미터의 파라미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손으로 우리가 직접 정해야 돼요. 물론 요것도 정해주는 방법들도 있긴 한데 그거는 되게 이제 어드밴스드 된 내용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하이퍼 파라미터. 요거는 다음 기회에 우리 얘기해 봅시다. 넘어갈게요. 뭐가 남았지? 우리가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로 또 뭐가 있냐면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결국 주어진 학습 데이터가 있으면은 그걸로 학습을 하죠. 그리고 본 적이 없는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예측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통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트레이닝 데이터 셋이 있다고 해요. 이게 학습 데이터가 되겠죠. 요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라고 부르냐면 텐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데 내지는 K폴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습 데이터를 10개로 쪼개요. 내지는 K개로 쪼개요. 그러니까 10폴드가 될 수도 있고 뭐
5폴드가 될 수도 있고 3폴드가 될 수도 있고 뭐 2폴드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10폴드예요. 그러니까 10개로 쪼갠 거예요. 그렇게 학습 데이터를 10개로 쪼갠 다음에 10개로 쪼갠 다음에 10개로 쪼갠 다음에 10번을 반복할 거예요. 교차 검증을 10번 반복할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1번을 뺀 걸로 학습을 하고 이제 1번으로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쵸? 왜냐면은 우리가 검증을 할 때는 학습을 할 때 쓴 데이터로 검증을 하면 안 되죠. 그쵸? 그러니까 1번을 빼고 학습을 돌린 다음에 1번에 대해서 얘가 잘 돌아가는지, 유효하게 돌아가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는 이제 2번을 빼고 학습을 한 다음에 2번을 가지고 검증을 해요. 또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3번을 빼고 학습한 다음에 3번을 검증을 하겠죠. 또 4번을 빼고 학습한 다음에 4번을 검증하고 해서 이런 과정을 10번을 해요. 1번 빼고 하고 2번 빼고 하고 3번 빼고 하고 해서 뭐 9번 빼고 하고 마지막에 10번 빼고 하고 그런 식으로 10번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 10번에 대해서 전부 다 만족할 만한 성능이 나왔을 때 이제 학습을 마치는 거죠. 그쵸? 파라미터 튜닝을 할 때 일단 자체적인 교차 검증을 수행을 하는 거죠. 그쵸? 우리가 주어진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한 번에 다 돌려버려서 그냥 파라미터 한 번 딱 튀어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얘를 10개로 쪼개가지고 교차 검증을 막 시행을 해서 우리 안에서 내부적으로 일단 여기 안에서는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못 봤던 데이터에 대해서도 좀 자신이 생겨. 약간 이런 거죠. 그거를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고 합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요 이제 테스트 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차 검증에서는 전혀 사용되지 않는 거죠. 그쵸? 그래서 결국 뭐겠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학습 데이터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사용을 해서 우리가 본 적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학습할 때 나온 성능만큼을 웬만하면은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런 뜻이죠. 그래서 실무 적용 직전에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테스트셋은 그러니까 트레이닝 데이터 셋이랑 별개로 일단 냅두는 거예요. 그쵸? 아까 여기서 봤죠? 여기 나오는 거죠, 요거. 그리고 훈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훈련할 때는 교차 검증을 수행을 하는 거죠. 그쵸? 방금 밑에서 봤던 것처럼. 일단 테스트 셋은 떼고 트레이닝 셋 만든 다음에 트레이닝 셋은 쪼개서 교차 검증을 막 반복으로 시행을 해서 끝내고 테스트 셋에 적용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테스트 데이터 셋 같은 경우에는 전체의 20%를 하고 이제 남은 80%에 대해서 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뭐 K폴드를 수행을 하는 거죠. 뭐 10폴드 아니 뭐 5폴드 뭐 이런 거. 그쵸? 만약에 20% 가지고 한다 하면은 5폴드가 되겠죠. 그쵸? 한 번 검증으로는 안 될 수도 있어요. 되게 운이 좋아서 잘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데이터를 잘 활용을 해보자 이거죠. 넘어갈게요.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요거 아직 좀 설명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세상에 공짜는 없다. 여기 나와 있죠. No free lunch theorem이라는 게 있나 봐요. 여기도 나오네요. 모델이라고 함은 결국 어떤 관측, 여기서는 결국 데이터가 되겠죠. 그거를 어느 정도 뭔가 단순화, 내지는 뭐 일반화, 이런 걸 하는 거죠. 이 말인 즉슨 결국 어떤 관계를 찾는다는 거죠. 적당히 노이즈는 노이즈대로 허용을 하고 어떤 그런 거시적인 어떤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모델에 따라서 기술을 하는 거고 결국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게 결국 모델이라는 거예요. 이 입력과 출력 사이에 어떤 모델을 따를 거라는 어떤 가정 내지는 그런 게 들어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한번 읽어봅시다. 데이터에 대해서 가정이 없다면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이 데이터가 어떤 모델을 따를 거라는 어떠한 지식도 없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우리는 모델을 선정을 할 근거가 없어요. 그쵸? 뭐 예를 들면은 뭐 1차가 맞을지, 2차가 맞을지, 3차가 맞을지, 뭐 10차가 맞을지 몰라요. 아까 뭐 오버피팅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몰라요. 그게 오히려 잘 맞은 걸 수도 있어요. 그쵸? 우리가 전혀 지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데이터에 따라서 선형이 좋을 수도 있어요. 신경망이 좋을 수도 있어요.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알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모든 모델에 대해서 평가해보는 건 불가능하죠. 모든 모델이 뭔지도 몰라요. 그거를 다 해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는 합리적인 가정을 해야 되죠. 그거를 가지고 일부 모델을 가지고 평가를 하겠죠. 그쵸? 이게 결국 여기서 표현을 했죠. 공짜 점심은 없다. 뭐 세상에 공짜는 없다 뭐 이런 거죠. 뭐 좀 뭐 어떻게 됐는지 좀 정확하게 설명은 못하겠지만 뭐 대충 뜻은 통할 것 같죠? 네.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에 대해서 결국 우리가 아는 범위 안에서 어떤 가정을 해야 되고 그 가정을 얼마나 잘 따르는지를 평가를 잘 해보고 또 뭐 성능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검증을 하고 뭐 그런 거밖에 할 수 없겠죠. 또 특정한 문제에서 잘 된다고 해도 다른 문제에서는 또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죠. 모르죠.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죠, 사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머신러닝에서 다루는 어떤 문제를 뭔가 함축적으로 다 설명을 해주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번 주차 수업 프리 클래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